그렇다면 연구원님, 이 퀀트 투자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퀀트 투자라는 게 이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의 과거 성과를 검증을 해보고 이 검증된 전략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그게 그냥 바로 퀀트 투자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도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딩을 조금 할 줄 아니까 주가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전날에 하한가를 친 종목들을 샀다가 파는 전략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봤더니 나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투자해도 되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금융, 통계, 뭐 수학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친구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검증을 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규칙 삼아서 매매를 해보는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냥 퀀트 투자거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R이나 파이썬 같은 막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좀 다룰 줄 아는 게 좋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실 만한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들은 이제 엑셀로도 충분히 이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퀀트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퀀트 투자가 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퀀트 투자를 좀 도와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일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쉬운 네. 이런 퀀트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퀀트 전략 중에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소형주 포트폴리오에 소형주. 네,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일부에서 팩터 투자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전략은 이제 사이즈 팩터라는 것에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하기가 힘든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이상현상 중에 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 효과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주들이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가 되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네. 막 단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현상, 이거를 소형주 효과라고 합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하위 10%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주 종목들을 편입하는 전략의 성과를 검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로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10%였는데 여기에 비교를 하면은 15%의 이제 초과 성과를 달성을 했던 전략이고요.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샤프 비율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과거 성과 분석을 할 때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전략의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나왔냐, 이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의 샤프 비율이 이제 0.5 정도인데 이 전략은 샤프 비율이 이제 1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이 넘으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워렌 버핏 전략의 샤프 비율이 0.6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1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샤프 비율이 1이 넘어가는 게 힘든 전략이고 이 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힘들어서 다들 이 성과가 잘 나오는 건 알지만 좀 하기 힘든 그런 전략인데, 제 차트의 이제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제 거래 비용 100bp를 제외한 경우의 성과이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형 투자 전략은 기관 투자자는 하기 힘든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형주는 거래 유동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나운서님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종종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코데스 200 ETF 같이 시가총액 규모가 큰 뭐 이런 대형 종목들은 내가 이게 시장가에 주문을 내면 바로바로 주문이 체결이 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주문을 냈는데 뭐 오후가 돼서야 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마감 할 때까지 뭐 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소형주가 이제 거래 유동성이 낮아서 그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거래 유동성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는 대형주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소형주는 좀 많이 사고 많이 팔려면 내가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야 되고 가격을 내려가면서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1,000억 원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1,000억 원인 어떤 소형주가 있어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가 이 소형주를 자기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으로 담고 싶다고 한다면 네. 그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자기가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대주주로 등극을 부담스러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억 원어치 주물을 다 체결을 하려면 이 기관 투자자는 자기가 가격을 2배, 3배 올려가면서 계속 사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네. 알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소형주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용이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형주는 이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지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매매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 성과를 분석을 할 때 매매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매매 비용을 이제 100bp다, 1%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차트에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하위 10% 종목을 편입하는 그 전략의 이제 누적 성과 차트를 보시면요. 좀 이렇게 군데군데 성과가 안 좋은 구간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형주는 경기에 민감한 주식인데요. 그래서 좀 시장이 깨질 때 소형주 포트폴리오가 좀 같이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MF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다. 아이고. 그러면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작은 애들이 더 그런 위기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략 성과를 조금 더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소형주들을 다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 안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장기적으로 안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종목들 중에서요. 이제 PBR 지표 기준 하위 10% 종목들, 그러니까 PBR 지표가 낮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있는 애들 다 편입을 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 이후로 연평균 이제 29%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비용 100bp를 제외한 성과 같은 경우는 27%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성과 추이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략은 제가 애널리스트만 아니면 저도 하고 싶은 전략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법상 개별 종목 매매에 좀 상대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애널리스트직을 내려놓는다 하면은 저는 이 전략으로 바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퀀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이라면 이 투자 방식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야, 29%에 27%면 네. 워렌 버핏 형님의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네, 버금가는.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과거 성과를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 초기의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도 초기에는 소형주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자기가 운용하는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에 투자를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면은 나는 엄청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소형주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 퀀트 무조건 맞는 기법인 것 같거든요. 네.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이거 취약한 부분도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퀀트는 시장의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좀 대응을 하는 게 힘든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퀀트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래의 주가 수익률을 이제 예측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변화를 했다면은 이제 미래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서브프라임 사태도 결국에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링이 만들어낸 오류이거든요. 2000년 초반 이후로 이제 파생 상품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금융시장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모기지론에 엮여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의 이제 투자 리스크를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퀀트 투자를 할 때는 전략의 과체적화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전략의 과체적화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보다도 저가치 퀀트를 좀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전략의 과체적화가 뭐냐면은 모델링을 통해서 최적의 수익률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성과 분석 결과상 높은 수익률 그거를 얻으려고 이제 모델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좀 그런 오류를 과체적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 예측을 하려는 이제 모델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이 아침에 웃으시면 그날은 코스피가 오르고 아침에 한숨을 쉬시면 그날은 코스피가 떨어졌다. 이 패턴이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스피를 수익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팀장님이 아침에 웃은 횟수 이거를 모델에 넣었어요. 실제로 모델을 이렇게 막 돌려보니까 수익률 예측 설명량이 더 높아졌다라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신뢰가 덜 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성과 분석 결과상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냥 인위적인 변수들을 이렇게 막 많이 막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막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모델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그 이변수를 왜 넣는지 그 근거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이제 순수 통계주의자 스타일보다는 퀀터멘탈리스트 스타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까워서 뭐 예를 들어서 밸류 팩터 모델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밸류 팩터를 나타내는 지표로 내가 PBR을 썼다. 라고 하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왜 장부 가치를 썼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하는 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 요새는 이제 IT 기술이 워낙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퀀트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팩터 투자 같은 퀀트 투자 기법이 기존에 해왔던 뭐 액티브 투자 전략이랑 비교를 해보면 투자 이제 비용이 훨씬 싸고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이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퀀트 투자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퀀트 투자도 결국에는 투자 모델을 만드는 애널리스트나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퀀트 투자 펀드들이 있지만 그 모든 펀드들이 시장을 이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시장을 이기면 뭐 다른 펀드는 시장을 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합치면 그냥 0이 되겠죠. 이거는 불변하는 항등식 같은 거예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퀀트 투자라는 그런 투자 기법 자체에 매료가 될 게 아니라 다양한 퀀트 투자 전략 중에서도 이제 어떤 투자가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인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윤 연구원님과 함께 퀀트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한 투자 감각 늘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